LG 디스플레이가 국내 사무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휴직을 실시합니다. 고정급의 5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입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가 추가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수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버터맥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베르미어 백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제조사 부르구루는 식약처의 처분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13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갑니다.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다힌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국내 사무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휴직을 실시한다는 소식인데요. 무급은 아니고 고정급의 5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유급휴직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면서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오는 25일부터 사무직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직 휴직 규모는 100여 명 수준으로 희망자에 한해 3개월에서 12개월간 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휴직자에게는 고정급의 50%를 지급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에 먼저 돌입했는데요. 사무직과 비슷한 규모로 휴직 기간은 최소 3개월, 최대 7개월 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무직과 동일하게 고정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맞춰서 일부 인원을 계열사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생산직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무직까지 이렇게 자율 유급휴직을 받는 건데 직접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만큼 회사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걸까요? 네, 이런 결정은 전례 없는 수요 감소로 유휴 인력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직원들이 재충전 및 자기개발 시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특수 이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TV 등의 전자제품 재고가 쌓이면서 LG전자 등 완성품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미래 사업으로 키워온 대형 OLED 패널 수요가 급감했고 회사 매출의 65%를 차지한 LCD 패널 가격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제품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오면서 실적이 그만큼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2분기 4,900억 원 적자 전환한 데 이어서 3분기에도 7,6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을 제외하고 지난해 누적 손실 1조 2,093억 원을 기록한 LG 디스플레이의 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사장은 현 상황을 두고 사상 초유의 시장 수요 감소다라면서 시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과 반등이 나타나곤 했던 과거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례 없는 수요 감소가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전례 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고강도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일단 가격 경쟁력이 낮은 LCD TV 패널의 국내 생산을 조기 종료하고 중국 생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파주 공장에서는 TV용 OLED 라인 가동을 멈추면서 주력 제품 생산도 과감히 조정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 직원들을 신규 사업 또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 조직으로 재배치하고 이와 별개로 임직원 200여 명을 LG 계열사에 전환 배치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수주형 사업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중소형 OLED, 하이엔드 LCD 등에 집중해서 시황의 영향을 덜 받는 수주 사업 모델 비중을 전체 매출의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회사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있어서 당장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을 거라는 업계 전망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되면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조 회장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회계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리스 구입하거나 자신의 집을 수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 파트너 격인 지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회사 돈을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준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조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배임 규모는 물론 자금의 용처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개인 비리와는 별개로 또 검찰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 지원에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 이런 여부도 좀 조사 중이라면서요. 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조 회장 등의 총수 일가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KT는 2016년에서 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요. 검찰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해 12월에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버터 맥주라고 불리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베르비어 맥주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불어로 베르비어는 버터 맥주라는 뜻입니다. 네. 베르비어 맥주 4종류 중에 한 종류에만 버터 향이 첨가됐을 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식약처는 베르비어가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베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꼭 사용해야 하고요.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런 조건이 한글이 아닌 외국어 불어로 이름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버터를 넣지 않고 합성 향료만을 사용했을 때는 버터맛 맥주 또는 버터향 맥주라는 식으로 이름 붙여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조업체 부루구루는 또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조사 부르구루 측은 식약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제품명에 사용된 베르는 식품 의류 브랜드인 블랑제리 베르에서 따온 것이지 버터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불어인 베르를 보고 버터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네. 실제로 베르비어는 브랜드 블랑제리 베르의 운영사 버추어 컴퍼니가 만든 맥주로 부르구루는 지난해 4월 버추어 컴퍼니와 협업해 베르비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부르구루 박상재 대표는 식약처의 입장이 행정적인 문헌을 과도하게 그대로 집행한 것이라면서 식약처의 행정 처분이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네. 박 대표는 블랑제리 베르를 버터 맥주로 광고하고 판매한 것은 제조사와 일체 관계없는 사실이라며 부르구루는 제공받은 로고와 디자인으로 협의한 레시피대로 생산과 공급을 한 위탁업체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의 제조 정지 1개월에 대한 최종 처분은 이 관련 업체 부르구루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에 확정되는데요. 부르구루는 제조 정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식약처의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그리고 기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했던 13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네, 먼저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기아, 메르세덴츠 벤츠 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3개 차종 약 2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A6, 쿼트로 프리미엄 등 7개 차종에서 18,000여 대는 연료 레벨 센서 오류로 연료가 소모되더라도 계기판에 잔여 연료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또 기아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니로 EV 3개 차종 625대에서는 냉각수가 누수돼 운전 중에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고요. 모닝 등 2개 차종 553대에서는 에어백 커버 제조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닝 2개 차종은 오는 26일부터, 니로 EV 등 3개 차종은 오는 30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456대는 변속기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사진 도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변속 레버를 P단으로만 조정할 경우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되고요.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엔터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를 기타 비상무 이사로 영입하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M은 기존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프로듀싱 체제를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SM 측은 새로운 멀티 프로듀싱 체제 하에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여러 후배 프로듀서들이 SM만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써 SM의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싱이 지속 가능해지고 생산성과 독창성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신설, 모든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또 본업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매각, 향후 3년간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 환원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SM의 이사회를 사내이사 3인, 사회이사 3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기타 비상무이사로는 온라인 이창환 대표가 추천됐고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회이사 중에 한 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변화도 생깁니다. 새롭게 선임될 이사들을 중심으로 사회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 걸맞는 기업 지배 구조로의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온라인 이창환 대표는 SM은 국내 최고 그리고 최다 아티스트 풀과 오리지널 IP를 보유한 명실상부 K-팝 대표 기업이라면서 SM 경영진의 이번 결단은 SM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행동주의 투자의 선진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서요. 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모 씨 등 삼성화재 전직 직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2014년 7월쯤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6세부터 4년에 걸쳐서 직전 연봉의 90%에서 60%까지 낮아지는 방식인데요. 네. 원고들은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서 무효라면서 회사가 1인당 1,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령자 고용법이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될 때 사업주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으로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60%까지인 보수 삭감 정도도 크지 않으면서 자격수당, 직책수당,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됐다. 원고가 임금 피크제로 받는 불이익도 크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소송이 비단 삼성화재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기업들 사례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성, 또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수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자기술연구원 임금 피크제는 정년은 유지하면서 임금만 깎는 정년 유지형이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들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사의 임금 피크제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의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어서 전자기술연구원의 사건과는 다르고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낮아진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부동산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중에 로또라고 불리면서 2021년 6월 소형 평형 경쟁률이 청약 당시 무려 1,800대 1을 기록했었던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은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최고 34층 23개 동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부터 원베일리 조합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서 품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 설계를 반영했고 추가 공사비 1,560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조합 집행부는 추가 공사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비대위를 통해서 지급 반대에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조합장은 해임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리업체가 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음 달 업무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네. 공사 감리업체 두 곳이 조합 측에 요구한 미납 감리 용역비는 31억 원인데요.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감리를 중단하면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어서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화물연대 파업과 감리업체 변경 등의 이유로 오는 8월 입주 일정을 2개월가량 늦춰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여기에 감리업체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업무 중단을 예고해서 입주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제 연휴가 지나면 이번 달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사 지연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런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의 정비 사업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 서초구의 신성빌라를 재건축하는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역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는데 조합 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근까지 협상이 모두 결렬된 상황입니다. 결국 40%까지 진행된 공사가 중단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입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고요. 마포구 공덕 1구역도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정비업계에서는 제2의 둔촌주공 사태 재현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네네. 상당수의 조합이 시공 계약 당시 빠른 착공만 강조한 탓에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듯하네요. 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임원은 부동산 호황기의 특화 설계와 빠른 착공만 바라보고 정작 공사비 인상 조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면서 이제 와서 비용 때문에 예정했던 커뮤니티 시설을 없애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조합원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인 KDDI와
5G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 KDDI와 5G 단독 모드 상용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나누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초저지연, 초고속 등 다양한 서비스별 맞춤형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술 검증은 작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한 5G SA 기지국과 5G SA 코어 장비에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연동해 시험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서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 RIC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검증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RIC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기지국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제어하는 5G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5G 기술 검증에 성공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기술 특성을 요구하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5G 서비스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게이밍 같이 초저지연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와 또 AR, VR 스트리밍, 고화질 스포츠 경기 생중계와 같이 높은 통신 속도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도 각각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전략 마케팅 팀장 이준희 부사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5G 차세대 통신망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핵심 기술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면서 글로벌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5G 서비스 발굴과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외 유수 대학과 또 연구기관과 함께 산학 협력을 맺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포항공대 그리고 연세대와 산학 협력을 맺은 바 있죠. 이번에는 서울대와 손잡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어떤 부분을 협력하게 될까요? 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양측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또 우수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산학 공동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서울대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용 소재 개발 등 총 9개의 산학 협력 과제를 발굴했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관련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소형전지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과제 발굴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양측의 산학협력 과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R&D 특허 관련 역량과 서울대의 우수 연구 성과, 인재 육성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기술 책임자 신영준 부사장은 급변하는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학교, 연구기관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는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지 소재 및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고객 가치 제고와 우수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오다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